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129회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 독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차국이라고 합니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팜플렛에 지금 시민대담자로 허소영 선생님이 나와 계신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히 오늘 참석이 힘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영도 시인께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어요.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무대에 계신 패널분들 한 분씩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못 걷는 슬픔을 지날 때라는 시집으로 같이 톡톡을 얘기하게 된 신비 선생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비 선생님께서는 1974년 이원섭, 김남조 시인에 의해서 시문학 추천을 받고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전원문학회, 목마시 동인, 문학인 길벗 등 다양한 동인 활동을 그간 해오셨습니다. 저서로는 시집 목적 있는 풍경, 장난감 마을의 연가, 멀리 뛰기, 풍경에서 순간으로 등을 비롯해서 다수의 시집과 동화 그리고 에세이를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오늘 함께 나눌 시집 못 걷는 슬픔을 지날 때를 출간하셨고요. 시문학상을 비롯해서 다양한 문학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네, 신진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지인분들이 함께 참석을 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선생님 마이크 잡으시고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냥 오늘 제가 몇번 작가회의에서는 뵐 수 있는 분들 외에 좀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선 시집이 참 없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제 출판사에서 저희가 있을 때 시집을 내자 지원금을 받지 말자 이것이 제가 시집 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집을 그야말로 그런 걸리지 못하고 또 한번 잊어보면 또 풀어서 내가 이 살줄을 모릅니다. 인터넷에서 사는 거 많은 거래가지고 오늘 스트림에 올라가는 거 지금 없네요. 그래서 너무 성공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시간 정해진 시간이지만 천천히 같이 이야기가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한 분 중에 작가회의 회원이지만 작가회의 회원인 줄 모르는 분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편도 잡으시다가 문학평론을 하시다가 저 뜻한 바에서 함양산골에 가서 돛 닦고 계시는 평론가 우리 최갑진 선생님 소개합니다. 내외분입니다. 같이 잠깐 인사하시죠. 내외분이 보세요. 내외분 잠깐 일어나세요. 예, 돛 닦는 평은 아시죠? 예, 그 중랑학교 그 교편 잡으시다가 지금은 하여튼 돌을 닦고 계시다가 요전에 동화책 냈다고 보도도 됐죠. 난 동화책도 읽었는데 재밌게 읽었습니다. 우리 최갑진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 가까운 데에 부산 서구문인협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농담으로 문협보다 수준이 높다 이랬는데 근데 하여튼 그 25년도 초에 창립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나라에서 문인 이름 중에 제일 이름 멋진 박영점 시인을 소개합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틀렸으면 0점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아주 겸손하고 제일 좋은 이름 같아. 문인대라고 지은 이름 같아. 0점. 그 다음에 그거 내나 서구문인협회 회원들 아까 우리 정형기 선생님하고 정국심 선생님 잠깐 그래도 일어나 주이소. 예, 우리 정국심 선생님은 좀
오래된 시인이시고 정형기 선생님도 이제 교편 잡으시다가 영어 교사로서 퇴직하고 지금 시만 쓰시는 분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제가 우선 소개한 거는 그렇습니다. 그덕 시집이 없어서 이게 참 죄송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만나 뵙게 돼서 모두들 반갑습니다. 다음은 단디클 독서회 강기령 쌤께서 독서회 소개를 좀 해주시고 본인 인사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단디클에서 온 강길령이라고 합니다.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단디클은 지금 독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잘 잘 돌보자라는 이런 의미로 지금 만들어진 커뮤니티고요. 책을 매개로 해서 지금 모이고 있는데 이름에서도 느끼셨겠지만은 부산이 솔직히 주축이에요. 부산이 주축이지만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독서 모임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렇게 온오프라인으로 독서 관련돼서 작가님들 모시고 북토크나 강연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는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상반기 때 인연이 이렇게 이제 책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인연이 닿아가지고 하반기에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신인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고 이제 다른 책을 좋아하시는 다른 분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좀 많이 기쁘거든요.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기 나누고 시인님의 시집을 통해서 위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노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그러면 자 여기 오늘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잠시 들어봐도 괜찮겠죠? 네, 부산 작가회의 회장님 김요아킴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스는 김요아킴입니다. 가을 장마가 정말 지리합니다. 햇빛 구경한 지도 오래된 것 같고요. 마침 오늘이 10월 16일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군사 정권을 이렇게 무너뜨린 우리 부마 항쟁이 일어난 그래서 10월 16일 부산에서 출발해서 18일 마산으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 작가회의는 이번에 경남 작가회의와 저희 부산 작가회의가 합쳐서 공동으로 부마 항쟁 문학제를 제1회를 이제 개최를 하고 지난주에 마산에서 개막 행사를 하고 이번 토요일 날 부산 민주공원에서 부마 항쟁 문학제 본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또 이렇게 시간 나시는 분들은 민주공원에 한번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톡톡 부산에서는 원로 시인이시고 또 상당히 또 존경하는 그런 신진생님 모시고 상당히 의미 있는 또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톡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디클 독서에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같이 중간중간에 참석하고 이야기 나누고 직접 또 무대 밑에서도 질문해 주시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기령 선생님 먼저 단디클에서 이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그리고 본인이 느꼈던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우리 작가님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실까요? 자,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집이랑은 진짜 친한 사람은 아닙니다. 시는 항상 저에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긴 했는데 항상 시를 읽으면서도 느끼지만 어렵지만 항상 뭔지 모르게 위안을 느끼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시집 신진 선생님의 시집도 특히 저에게 여러 가지 위안을 주었던 뭔가 마음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못 걷는 슬픔을 지날 때 제목이 시집을 읽을 때는 제가 지금
이 슬픔이라는 게 그 누워있는 슬픔을 저에게 좀 뭔가 마음을 일으켜주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시 오늘 저희가 꼭 묻고 싶었어요. 이게 시가 되게 많으셨거든요. 이 시집안에. 그런데 이 시를 꼭 집어가지고 제목을 정하시게 된 이유가 진짜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책의 제목이라는 게 얼굴 같은 거기 때문에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많은 시들 속에서 이 시뿐만이 아니라 좀 재미있는 시들도 있었고 지금 우리 현대 이런 문제 같은 것도 좀 직시하는 그런 시들도 되게 많으셨는데 왜 하필 이 시를 집어서 제목을 정하셨는지 그리고 슬픔을 지날 때라고 하셨는데 이 슬픔을 극복을 하신 걸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 슬픔이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셨는지 이런 의중도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예, 그 어떤 점에서는 상당히 전곡을 찌른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예, 사실 이 시집 처음 내가 제목을 하려고 했던 것은 혁명 본색이었습니다. 여기 장시 혁명 본색도 있습니다만은 분량적으로도 그렇고 또 내가 제일 오래 걸린 내가 쓴 시 중에서 제일 오래 걸린 시가 혁명 본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혁명 본색이라는 게 좀 딱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없을까 솔직히. 그래서 못 끊는 슬픔을 지날 때라는 시를 택한 것도 있고 또 못 끊는 슬픔을 지날 때에는 이 시에는 제가 쓰는 시의 화자의 성향, 나는 시에서 시를 구성하는데 화자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화자의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시집의 화자의 성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집 화자의 성향은 어떻느냐? 공동주체적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공동주체적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시의 자아는 서정적 자아는 자아 동일성을 이루기 위한 그 언어를 조직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프강 카이저나 조동일 교수나 김준호 교수 실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아 동일성을 취한 내 시인은 시를 쓸 때 자기 자아에 맞추어서 다른 걸 본다는 건 다른 걸 굴절시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굴복시키는 것인데 나는 시인은 그런 자격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근데 자꾸 굴복시키다 보니까 지도 모르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걸 자아로 착각하는 겁니다. 사실 자아는 없거든요. 허상이거든요. 그래서 자아 동일성이라는 말은 다른 서사문학, 극문학하고 장르적, 양식적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시적 자아 동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서정시를 쓴다는 말 외에 시적 자아는 공동체화하기 위한 도전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리얼리즘 시 혹은 효용론적인 극단적인 시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세계의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자기를 맞추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뚜렷한 자아를 갖지도 못할 뿐더러 그만큼 결핍되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계적인 질서나 명분에 풍길 만큼 자아는 그렇게 허술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아가 세계를 굴복시킬 만큼 그렇게 강력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공동주체는 주체들의 공동체 속의 주체, 공동체 속에서 잃지 않는 주체들의 공동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래전부터
공동주체, 공동주체성, 공동주체화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길어지고 곤란하니까 이번 월말에 실천실론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 실천실론이라는 책이 나오면 한번 참고해 주시고 질리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 내가 지향하는 시적 자아의 성향이 비교적 노골적으로 드러난 시다. 이런 의미에서 못 끊는 슬픔을 지날 때 이 시를 표제시로 택했습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책 가지고 계시죠, 선생님? 못 걷는 슬픔을 지날 때 이 시를 계속 저희 이제 강기령 선생님께서 이 시가 참 마음에 와닿는다는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이 시를 잠시 듣고 또 계속 이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제목으로 나오게 된 시기도 하니까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한번 낭독 부탁드릴게요. 아주 이쁜 목소리는 아니지만은 천천히 잘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걷는 슬픔을 지날 때, 걷지 못하고 나 앉아 있는 슬픔을 지날 때에는 걷는 슬픔이여 너도 잠시 멈추었다 가라. 너도 슬픔이고 못 걷는 슬픔이었지 않느냐. 못 걷는 슬픔에게 예를 갖춘다 해서 금세 일어나 걷기야 하겠냐마는 지나가던 슬픔이 걸음 멈추고 다독이는 동안 그도 매무새 추스를 수 있을 것이니 이나 저이나 슬픔은 슬픔끼리 영판 닮지 않았더냐. 같은 체온 같은 맥박 한 통 속 사연. 언제 비 오지 않는 날 있더냐. 아침결에 한 식구. 서로 얼굴 살핀 후에 제 가끔 길을 나서듯 걷는 슬픔이여 못 걷는 슬픔을 지날 때에는 잠시 등짝 다독이며 얼굴 살피다 가라. 비 맞지 않는 자 어디 있더냐. 슬픔이 슬픔을 잊지 않고 우상 그늘 나눌 때 못 걷는 슬픔도 멈춤. 그 다음 동작을 기억하려니. 다시 읽어도 너무 좋은 시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질문에 제가 답을 못했는데 이 시는 슬픔을 극복했느냐, 수용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슬픔을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 같은 슬픔이고 같이 슬픔을 안고 있는 가족이고 또 이나 저이나 슬픔은 슬픔끼리 영방 닮지 않았더냐. 같은 체온, 우리 체온도 거의 같습니다. 그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맥박수도 거의 같아요. 틀리면 큰일 나죠. 들어보면 사연도 한 통 속 사연이에요. 그런데 다 겪었고 겪을 만한 사연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못 끊는 슬픔을 너무 지나치게 밟고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저는 매일 어쨌든 뉴스나 TV를 볼 때마다 사실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슬픔을 우리가 극복하거나 이기거나 말끔하게 없앨 수 없습니다. 없애면 또 우리가 같이 사는 재미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슬픔을 극복하느냐 이기느냐 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차피 슬픔의 한 통속인 한 가족인데 다독이자. 나도 못 걸을 때 있고 누구도 못 걸을 때 있고. 그런데 이걸 너무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평생 슬프지 않은 것처럼 슬픔을 무조건 슬프지 않도록 악착같이 사람들을 슬픔 속에 다른 사람만 몰아넣을 것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죠. 사실 제가 제일 슬퍼하는 대목이 그거고 어쨌든 공동 주체성을 가진다면 나름대로 시라는 것은 내가 제일 이상적으로 삼는 내 자아가 시적 자아가 된다고 합니다. 락학 말하면 이상 자아를 추구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그 시적 자아는 나는 자아 동일성도 아니고 공동체성도 아니고
공동 주체성에 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막 그런 정도로 덧붙이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는 전 슬픔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이제 떨쳐 버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보통 하게 되잖아요. 슬픔이란 감정이 좋은 감정이 아니다 보니까 버려야 되고 잊어버려야 되고 놔두고 가는 거라고 하셨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가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시 속에서도 들어보면은 슬픔이란 감정은 내가 수용해야 되는 거, 받아들이고 내 삶의 일부분이라는 제가 그렇게 말씀이 드리거든요. 혹시 그러면 그렇게 뭐 물론 이제 나누면 더욱 좋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게 되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어떤 경험이라도 있으셨으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어려운 질문인데 그래 뭐 이 선지자들 그래 세상이 고해라고 안 합니까? 이 슬픔이 꼭 슬픔만이 아니라 아픔과 슬픔의 그 바다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픔과 슬픔을 모르는 사람은 아주 이기적이거나 탐욕을 있는 사람 순간에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래도 이 늘 불행 우리 집 사람도 자꾸 그만하라 하는데 뭐 텔레비도 뭐 자꾸 하면 내 자꾸 꼬여요. 꼬인다고 할까? 뭐 그 기부금 얼마 받습니다 하면 내가 그걸 자꾸 건질건질한 거야. 그런데 내가 어떤 데는 내가 그래 이래 멀쩡하게 살아 있는 게 참 미안하고 이럴 때도 있어요. 심지어 나도 죄도 많이 짓고 했는데 왜 이리 멀쩡할까? 오늘도 우리 오랜만에 만난 우리 영점 시인이 자꾸 내보고 얼굴 좋다 하는데 왜 얼굴 좋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나는 사실은 막 뚜렷한 경험을 말 안 해도 자 우리 나이가 좀 되니까 더 슬픔이 많아요. 뭐 한 가지 그래 이 자꾸 이러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한 가지만 말하면 24년도에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던 친구가 4명이 있었어요. 3명이 죽었어요. 지병으로 달아서. 그래 그 다 사연들이 있어요. 이야기하려면 막 참 힘들고요. 아주 그 하나 뭐 하여튼 이혼, 재혼, 뭐 삼혼 이렇게 해가면서 그 자녀와의 뭐 다투는 그 이런 장면도 보고 그래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아무 죄 없이 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 죄 없이 아프고 슬프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고 우리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지금 그 굶고 이번에 그 서울하고 그 하여튼 지하철에 이 시집에 있는 소리 질러요가 이제 다 이 전부 지하철에 붙었다고 하는데요. 없어서 죽는 사람 보면은 사실 우리 잘 밥 먹으면서 그 TV 보면 좀 미안하잖아요. 막 그런 막 경험을 말하라 하시는데 너무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정도로 막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노 선생님께서는 또 이 시집을 어찌 보셨는지 한마디 나눠주시지요. 예, 마이크. 예. 네, 일단 그 시집 출간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일단 그 못 끊는 슬픔을 지날 때 이 시집 제목이 정말 참 좋았습니다. 저도 시를 쓰지만은 시를 쓰는 것보다도 시집 제목 정하는 게 참 10배, 100배 힘든 경험이 있었는데 아주 멋진 제목입니다. 제가 시를 배울 때는 뭐 고독이라든지 슬픔 이런 거 관념어들은 쓰지 마라 이렇게 배웠는데 또 선생님께서는 이미 그 시력이 50년이 넘다 보니까 이런 관념어를 써도 시집 제목이 상당히 멋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집을 받고 나서 놀랬던 것은 선생님께서 고휘를 넘기신 나이신데
혁명이라는 그 단어를 쓰시고 또 혁명 본색이라는 장시 12장으로 구성된 장시를 쓰셨는데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그 기득권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혁명은 힘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혁명론자인지 계획론자인지 20대로 돌아가신다면 과연 지금 70이 넘어서 지금 혁명 본색이라는 시를 쓰시는데 과연 20대로 가시면 혁명가가 되실 건지 또는 타협하는 계획가가 되실 건지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시인은 혁명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어떤 경우에도 이 그 뱀이 허물을 벗듯이 뭐 니체도 그런 말 했죠. 늘 허물 벗듯이 벗어야 된다고. 인간은 늘 탈피를 해야 되는데 탈피하는 게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피부를 스킨 그냥 벗을 수는 없고 정신적인 탈피죠. 이런 탈피를 하면은 이런 모순이나 불공평이 없어지는데 탈피를 안 합니다. 더 껴입기 때문에. 더 껴입기만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혁 혁명 제가 조금은 그 구분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는 혁명론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팩트라면 정말 큰 혁명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에 예전에 한 10년 전에 낸 촌놈댁이라는 그 산문집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일시에 같이 혁명해야 돼. 일시에. 같이 안 되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면 또 폭력을 부르더라고. 우리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가 제일 좋은데 교육을 통해서가 제일 좋다는 에세이를 제가 쓴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도 교육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교육하는 사람도 때가 확 끼어가 있어요, 사실. 이 기준을 우리가 시적인 순수성을 기준 이상적인 주체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지요.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적인 자아는 공동주체라는 이기적인 탐욕도 아니고 공동체적인 획일도 아닌 공동주체성을 공동주체적 자아를 추구하는 것이 나는 시 양식적인 본성이고 운명이라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부단한 혁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참 미안하게도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혁명 본색은 불가능하지만 혁명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우리 살들어가 우리 자유라는 게 우리 하나의 숙명이다 했듯이 혁명은 우리 생명을 가진 인간의 필수적인 자유행위이자 구속행위이다 해야 되기 때문에 혁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한계 상황이기도 하고 또 선택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다. 그것이 혁명 본색이다.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원제목을 혁명 본색이라 하려고 한 거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개혁 이런 정도가 아니고 시적으로 혁명론자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혁명 본색이라는 시가 그 시집의 제 4부를 온통 구성하는 시더라고요. 총 12장으로 구성된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이 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혁명 본색을 제목으로 하고 싶었다는 그 얘기가 저도 이제 이 시집을 읽으면서 와, 이 시집의 제목은 혁명 본색이라고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다가왔는데 그러면 우리 신진 선생님 목소리로 혁명 본색의 총 12장 중에서 한 장 정도는 들어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몇 장을 읽어주시면 좋을까요? 아까 8장, 예. 예, 그렇습니다. 8장으로. 예, 네. 예. 조금 전에 혁명 하지 않을 수 없고 할 수도 없지만은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 혁명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혁명이 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시적으로 지성이라면 비판적인 정신을 가진 거나 창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요. 그 극적인 문화적인 면에서 가면 세상이라는 것이 극적으로 현재적 상황을 써놓은 겁니다. 내가 읽으면서 다들 책이 없으니까 조금은 약간은 해설을 못해가지고 읽겠습니다. 현재 문화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가면이로다. 뱀 가면, 나무 가면, 사자 가면, 천사 가면, 용기의 가면, 정의의 가면선 정의의 가면, 사랑의 가면선 사랑의 가면, 진실의 가면 서고 진실한 가면, 맨 얼굴인데 듣게 맨 얼굴 갖다 붙인 가면 맨 얼굴, 자유를 독점하는 자유민주 부르짖고, 평등을 독점하는 자 평등사회 부르짖고, 약탈을 일삼는 자 질서와 법치를 부르짖느니, 두꺼운 낯짝 몽롱한 말본세로 뱀 행세, 나무 행세, 사자 행세, 천사 행세, 정의의 기사 행세, 코키오 디이시는 가면 벗은 본 모습을 더 찾으라 하고, 사실 이제 코키오 디이시라는 거는 코키도 에르고 숨입니까?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이런 거를 그냥 막 데카르트를 디이시 이래 가지고 그냥 써 있는 겁니다. 사실은 보면 대충 알아먹을 겁니다. 디이시는 가면 벗은 본 모습 더 찾아라 하고 늘 이렇게 이성을 찾고 뭐 생각하라 하는데, NC는 초인적인 변건만이 무료를 벗긴다 하고, 사실은 아까 저 가면 벗어야 된다고 할 때 말했지만, 니체 같은 사람은 초인적으로 변검술 중국 사람들이 쓰던 그렇게 우리가 늘 매일같이 벗어내야 니체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한번 살아라 생각해라,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자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초인의 발성입니다. NC는 초인적인 변건만이 무료를 벗긴다 하고, FC는 내면도 가면도 상처일 뿐이라 가면 벗지 못한다 하고, FC가 누구가요? 프로이드입니다. 그러니까 내면도 가면도 상처일 뿐이라서 우리는 가면을 못 벗는다, 이런 분석을 하고, LC는 주체라느니 양심이라느니 애초에 말짱 가면이요, 나는 곧 나는 없다는 가면파리를 하네, 이런 라캉 이야기입니다. LC는 전부 이론적으로는 다 말하는데 한낱 가면에 지나지 않더라. 하나 해결이 안 되는 이론적인 추상적인 논리에 지나지 않더라. 비닐로 땅을 덮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세상, 입법 가면, 사법 가면, 행정 가면, 언론 가면, 사실 이 더더구나 이게 물론 참고할 거는 윤석열 씨가 대통령 할 때 썼습니다. 좀 더 강국한 거 아닌가, 나 사실 그래 싶어요. 앞에서도 뒤에서도 보이지 않고 속살 파고드는 진드기 가면, 여러분 진드기한테 물려봐서요, 암만 조심해도 파고듭니다. 농사를 안 지어봤구만은 진드기는 악자같이 파고듭니다. 우리 그 최도사님 아실 거야. 이건 뭐 어디로 끼어드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방비를 해도. 그래서
앞에서도 뒤에서도 보이지 않고 속살을 파고드는 진드기 가면 같은 가면을 가 있는 거예요. 가면을 벗은 말은 말을 감추고 가면을 벗은 정의는 정의를 내세우지 않고 진짜 말이나 진짜 정의는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면을 벗은 사랑은 사랑을 말하지 않고 가면을 벗은 공평은 공평의 얼굴을 내지 않는다 해도 가면을 듣고 쓰고 듣는 세상, 겉말도 속말도 가면인 세상, 가면 없는 나라에 관한 소문조차 담 넘어간 세상, 가면 없는 세상으로 가는 말도 울리지 않는 세상, 가면 벗은 뱀, 가면 벗은 나무, 우리 함께 살았더라는 전설조차 발을 감춘 가면의 세상, 입맛도 가면, 입맛이 가면, 몸매도 가면, 본심도 가면인 세상. 이것이 8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위로가 안 되지요. 내가 읽으면서도 별로 나는 자기 정화가 좋게 되는데 듣는 사람들은 괜히 스트레스 쌓이겠다, 그죠? 신진 선생님 정말 재밌으시죠? 저는 시를 낭독하다가 또 해설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 낭독은 처음 봤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시집을 받았을 때 그 되게 웃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좁쌀 영감 맨 마지막 행에 사모님을 지칭하시는데 나보다 한 이틀은 더 살기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뭐 각박한 거 아닙니까? 이틀이면 한 두 달이나 한 2년 정도라도 더 살아야지 단 이틀만. 아, 그렇습니다. 사실 한 두어 달 이래 섰다가 이틀로 고쳤어요. 좁쌀 영감에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까지 하니까. 아까 지금 이게 진짜 저도 사실상 이 뒤에 장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혁명 본색 제목도 정말 강렬한데 시가 정말 책에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요. 책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정말 전 처음에 읽으면서 이거는 시가 아니라 산문집 같은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하기도 했고. 네, 제가 보니까 이 시뿐만이 아니라 여기 시 중간중간에 앞에서도 이게 선생님의 현대 지금 사회를 바라보는 이런 시각 같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감정 소비적이고 물질 위주의 이런 현대인들의 이런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조금 개탄하시고 이런 게 조금 많이 보여졌는데, 근데 이거는 시잖아요. 이런 사회 문제를 말씀하신다는 거는 어떻게 솔직히 보면은 신문이라든지 이런 딱딱해질 수 있는데 시라는 것은 그 딱딱함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공감하고 거기에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저는 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시라는 것으로 연결시키실 때 신경 쓰는 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시로 좀 넘어갈 수 있는 나만의 이런 방법 그런 게 또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단디 클럽이라 했어요. 단디 클럽. 단디 생각해가지고 하는데, 그래 나만의 방법이라 가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억지로 말을 하자면 금방 떠오르는 것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현실에는 자아가 득세해서 자아가 극단적으로 가가지고 너무 알아먹도 못하는 시들 요새 유행이에요. 자꾸 그런 거 흉내 내더라고. 지도 어디서 자아도 해체한다 하지만 해체가 아니고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또 그거는 자아를 추구한다기보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남이 그래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그래 따라하는데 그러면 뭐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아에 빠지는 것도 되고 공동체에 빠지는 것도 돼요. 정체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현실이 그렇거든요. 우리 현실이 공동체를 강요하기도 하고
자기 개인적인 탐욕을 강조하기도 해요. 그런데 시는 더 민주적인 순수한 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공동 주체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이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아마 내가 그 신진의 하여튼 제가 한 오래됐습니다. 차유라는 말을 써왔죠. 자, 예를 들어서 못 끊는 슬픔을 지날 때, 못 끊는 슬픔이 사실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예. 못 끌어도 있는 사람들 휠체어 타고 감옥 속 갈 때 그게 뭐 슬픔도 아니에요. 그렇죠? 못 끌어도 그 사람들은 별로 슬프지도 않아요. 변호사들 막 따라가 땡기고. 그래, 와병 환자들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슬픔이 못 끊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또 이제 누가 그래서 뭐 개 같은 시가 있느냐? 시를 개에 비유하다니. 시 쓰지 마라 이런데, 시 쓰지 마라 하면서 시를 말라고 썼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종래에는 유사한 것, 별빛 같은 눈동자, 유사성에 기반해서 비유가 성립되었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대시는 차이성에 의해서 비유가 생기는 거예요. 개 같은 시 주지 원관념이 뭐겠어요? 생명력이 있는 시를 쓰자. 이 거시상에 그런 거예요. 거시상. 지금 시집이 별로 없으시니까. 그런데 현대에는 자극이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는 웬만한 자극 가지고는 안 돼요. 그대를 향한 내 마음 촛불처럼 타오르네 이래봤자 막 웃기네 이라고 말아요. 최소한 그래도 개짓듯이 진맥하든지 막 택도 아니게 막 맨날 안경을 깨네 하든지, 택도 아닌데 어떻게 이 말이 될까? 그들을 향한 마음이 될까? 이래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 그렇구나 하면은 그대도 좁게 받아줄 수 있어요. 뭐 촛불처럼 타오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타오르는 그런 유사성에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성에 기반한 비유다. 이 옛날에 사람들이 로마 때부터 아이러니라 이런 걸 다 통쳐서 가비유 이렇게 부르다가 비유에서 벗어냈는데, 하여튼 이질적인 비유, 이걸 제가 차유, 영어 이름도 제가 트랜스포 제가 봤습니다. 이달 말에 뭐 책이 하나 나온다 있죠. 그거 보면 소상하게 한 3장에 걸쳐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우리 그래도 우리 그 요아킴 선생님 고고3 학년에 들어가가 그런 거 가르치면 아들 떨어지니까 안 되고, 하여튼 실론적으로만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주체성과 차유, 이것이 괜히 내보 뭐 이런 거 말해보라 한다고 내가 이래 용기내서 말하는 건데 별것도 아닌 시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제가 말할 수 있는 비법이라면 비법이다,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 말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건가 했던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시 쓰지 마라,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먼저 낭송을 하고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 있으신 분들은 36쪽입니다. 시 쓰지 마라.
시 쓰려거든 시 쓰지 마라. 시는 이미 사방에 널려 있다. 시를 쓰노라면 시를 날리고 마느니 시를 쓰겠다면 시를 버려야 하고 시를 만나자면 시를 잊어야 한다. 지우고 잊고 잃은 시는 눈비 맞고 눈총 맞으며 맨발로 무리를 걷는 소금쟁이가 되고 허공의 집터를 보는 거미가 되고 어른의 여문 소나기를 펴고 녹이는 조막손 되고 꽃잎이 되고 드디어는 흘러가는 한 줄 문장으로 천지간의 빨랫줄 모양 널릴 것이니 시 쓰지 마라. 시를 구하려거든 시는 세상 천지 이미 널려 있다. 라는 시입니다. 나는 시를 쓰는 사람인가, 시를 살아내는 사람인가 이 생각을 제가 잠시 했었습니다. 이 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정말 대선배님이신 신진 선생님께 선생님 생각하시는 시는 어떤 거예요? 라고 이 자리에서 꼭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또 시를 쓰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선생님께서 한 말씀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김영돈 선생님. 네. 방금 전에 그 신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은 제가 질문도 하기 전에 그 광범위하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 나와 버렸는데요. 그 신진 선생님의 그 시집에는 그 메타시라고 할 수 있는 시가 몇 편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시 쓰지 말아도 그렇고 또 92페이지에 개 같은 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좀 최근에 그 뭐 잡지에 권도원에 쓰신 글을 읽어보면 시를 쓰기 전에 인간을 읽고 자연을 읽고 나를 읽고 남의 시를 읽자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읽고 또 읽은 후에 절실한 바 있으면 그때 쓰기로 하자 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가능하면 시를 쓰지 말자. 또 성심으로 땀 흘리고 봉사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바로 시인이다. 이런 또 말씀도 있고 한데 선생님의 말뜻은 시 쓰지 마라의 그 해설에도 있습니다만은 앞에 시는 정말 그 뭐 진솔한 시, 감동이 있는 시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뒤에 시 쓰지 마라는 그 시는 허접한 이야기, 하나만한 이야기, 뭐 그런 내용을 담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시를 쓰지만은 시락하는 것은 가슴에 어떤 심상이 고여서 압축되고 참다가 터져 나오면 시가 되는데 그것까지 못 기다리고 이것저것 붙여서 뭐 지식을 이용한다거나 이래서 붙여서 만들어내고 가공하는 게 시는 아니다 하는 건 선생님 말씀 같아요. 그래서 뭐 시인이나 시의 풍조나 시단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그 질문들이 상당히 그 뭐 온 분들이 그랬는가. 네, 지금 이 시집 가지고 이제 북토크를 4번째거든요. 근데 오늘 완전히 다른 질문이고 나는 그래도 그나마 사람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와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제일 내가 이래 말하면 못하지만 하여튼 질문 수준이 오늘 좀 아주 정곡을 찌르는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이 시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은 무조건 우러 넘치는 때까지 기다리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 쓰지 말라는 게 묘한 건데 이게 차이인데요. 쓰기도 써대 안 써도 되고 뭐 이런 묘한 다의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내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 그냥 고등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반어, 역설 이라고 막 왜 하나 이러는데 그게 사실 그런 문학 교육 진짜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원관념이 있잖아요. 원관념이 있어요. 차 있으니 크면 그래서 하여튼 더 이상 이야기는 생략하고 그래서 여기는 제가 나름대로 이 시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지향점 시 쓰지 말라는 내 그 어떤 지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보다 소중한 거는 우리 김생 말씀하시듯이 사람이 이래 아름다운 사람이고 나는 자원봉사자가 제주도 자원봉사하는 시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만은 자원봉사하는 사람 그 이상 시인이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서 제일 부럽기도 하고요. 시인을 그리고 또 시의 시대가 같지 않습니까? 권위가 사그라졌어요. 왜 시의 권위가 사그라졌어요? 내가 사는 이 동안 한 4, 50년 동안 시를 쓰는 동안 완전히 그냥 완전히 망했어요. 70년대는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연예인보다 오히려 내가 그 80년대 초에 한밤의 음악 편지까지 내가 진행도 했어요. 하여튼 뭐를 그 방송도 이제 꽤 했고 했는데 요즘은 이 시인이고 소설가 문학이라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물론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큽니다. 그죠? 디지털 문명 시대입니다. 네, 다릅니다. 근데 내부적 요인도 있어요. 내부적인 요인. 시단의 문단에 문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결정하는 거예요. 요령 잘 부리고 상 받고 감투 서고 은근히 하고 우리 지금 별로 좀 그런 거 덜 합니다만은 이것이 만연해 버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알아요. 아니까 권위가 없어질 수밖에 내부적 요인입니다. 내부적 요인. 거기에다가 또 창작상에도 있어요. 어쨌든지 오묘한 시인으로 남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그건 공동체도 버린 짓이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도 모르는 글 쓰고 놓고 고상하지 이렇게 이제 과시하는 게 자기 과시. 그거는 자기 스트레스밖에 안 돼요. 자기 정화가 안 돼요. 시는 이 시대에 조금 자기 정화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발표하고 내가 그래도 내 마음이 그래도 열에 몇 명은 같이 보겠구나. 자기 정화잖아요. 그래서 시 쓰지 말라는 거는 시보다 소중한 것이 우리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맨발로 물리를 걸어가는 소금쟁이 보았어요. 여러분들은 여기다 안 본 사람이 많으나 우리 어릴 때는 노상 봤거든요. 막 물 위에 뛰어가요. 허공에 집터를 고르는 거미가 허공에 집을 지어요. 기막히지 않아요? 우리 알라 손을 보면 아무리 그 집을 매정한 사람도 부드럽게 손을 엽니다. 조막손은 앞에서요. 그거 이미 시다. 여기에는 제가 이제 이 시에는 나온 김에 말하자면 이런 것을 복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넓게 보아서 생태주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근자에 이 시집을 쓰던 시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는 것이 원시주의적인 전통을 이 현대에 어떻게 구현하느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하던 그 시들에 보면 원시적인 어떤 생명성, 원시주의라는 건 관리의 관습보다도 자연성, 생명성을 존중하는 사상이에요. 그거는 어디에 진보 사상, 17, 8세기 서양의 진보 제일이다 이성제일주의에 대해서 일어났다가 20세기에 히피 들었죠. D.H. 로렌스가 하는 본능적인 이런 문학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말하는 원시주의적 전통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개선할 만한 가치 있는 것 그걸 아까 딱 요점 말하면 공동주체성이에요. 주체 공동체성.
우리가 어디 자꾸 그 사기치가 재미 보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꾸 그 하니까 자꾸 사기를 돋우잖아요. 수입이 비슷해야 돼요. 옛날에는 같이 나눴어요. 옛날에도 나쁜 놈이 있었겠지만 원시 시대도 같이 나누어야 그 부족이 크는 거예요. 그 부족이 살아요. 그래서 잘 되는 부족은 아니 리더를 했던 심부름을 했던 같이 잘 살아야 부족이 크는 거예요. 이러면 공산주의랄까 봐 겁나는데 나는 공산주의 나쁜 거 아니라 생각해요. 그걸 전통을 잘 개성한다면. 순수한 공산주의는 아까 내가 말하지만 혁명, 공산주의,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그 전통을 이어받으면 민주주의인데 그걸 전부 사회주의 권력자들은 그걸 그대로 받으려고 실현하려고는 잘 안 해요. 인간의 탐욕들이 그걸 또 실현 못하게 또 전부 탐욕을 가지니까 참 어려워요. 우리 그 사회 보세요. 요새 이 말해도 되나? 뭐 이 강대국이라고 뭐 하는 거 보세요. 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그만큼 그 대국의 국민들도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거 인간 세상에 이래가 돼 있어요, 돼.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느 것을 우리가 뭐 어떤 것 지금도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공동주체는 각 주체를 존중하면서 주체를 존중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괜히 흥분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원시적인 삶, 본연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개성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낫지 막 그렇다고 해서 우러 나올 때까지 서자 이런 거는 아닙니다. 우러 나올 때까지 참다가 턱 튀어나오면 그대로 서자 이거는 이런 잘못하면 감상적인 이런 그 줄거리 되는데 그런 거 말고 작품이 되지만 마음속에 진정성이 충실할 때 시적 진정성이 그야말로 자기 나름의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자기 나름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 공동구문은 나는 공동주체성이라 생각해요. 그것이 현실과 다르면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진정성, 비전이 충실할 때야 시가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 깔려 있는 심이기는 합니다. 이지만은 시를 쓰지 마라 하는 거는 야 내가 멋진 시를 써야지 이거부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열에 하면 멋지니까 열에서 이래가 막 가르친다대요. 누구 막 만나니까 내가 막 어디 아들 추천도 시고 이랬는데 잘 가르친다 하는데 난 참 하여튼 괴롭습니다. 그렇게 나도 심사도 해봤지만은 보면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 사람 모르는 말 해놓으면 나는 그 신문사 심사할 때도 나는 안 하려고 해도 또 다른 분들 이게 장래성 이상 안 보이느냐 이래 하더라고. 그 선배가 그러니까 또 따라가게 되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고 더구나 제일 또 안 되는 것이 그런 분들은 없지 싶어요. 도사연, 천사연 하는 거 있잖아요. 도사짓 하는 거. 뻔한 소리 도사짓하고 다 뭐 헛것이니라 이런 거. 깨닫고 나면 다 헛것이니라 이런 거.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넌 다 해본 거 그런 거 지금 지가 했다고 그게 대단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차유라는 말이 다니는데 남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시라는 거 쓰면 시를 쓰는 거는 뭐 나는 모르지만은 남하고 차이가 없다 이러면 안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차이만 가지고 쓰느냐? 그게 실천시론에 보면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유적인 속성을 가져야 된다. 맥락이 있어야 된다. 뜻이 있어야 되고 자기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진정성 없는 차이, 그건 차이가 아니에요. 산만이고 자기 명예욕 이런 것이 우리 그 시를 버렸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 길었으니까 잠깐만 하나만 더. 앞으로 뭐 AI 시대다 뭐 이래서 하지요. 앞으로 그 네오 휴먼 시대라 그래요. 새로운 인간 시대라. 새로운 인간 휴머노이드하고 같이 살아야 돼. 그런데 로봇하고 같이 사는데 그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뭐 이런 이상한 논리 따라 하다가는 그 저요. 그 사람들 그 아들한테 저고. 이 로봇하고 살면 로봇이 인간을 배반하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성을 가르쳐야 돼요. 누가 인간성을 가르치겠어요? 인간성 없는 로봇 만들면요 다 잡아먹어요. 지금 인간들은 인간성이 없거든요. 지금 인간들이 만드는 로봇 나중에 보세요. 인간 잡아먹으려고 그럴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사문에도 그런 거 쓰고 시에도 그런 거 쓰는 개를 자주 이렇게 떼 올리는데 스승 그거 사실이에요. 스승 보면 그게 내가 개를 보는 참 스승이 인간한테 참 스승이 개가 그지 다른구나. 개 보면 진짜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전부 개의 사중을 못 쓰는 거야. 인간성이 개한테 남아있다고. 개들이 옛날 늑대가 인간 가까이 살면서 인간성을 배한 거예요. 인간한테 길들여졌다 하지만 그래서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거 의리 지키고 순수하고 우리 이웃을 도와주고 굉장히 그 인간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개를 자주 등장시키는데 앞으로 이런 생명을 우리가 인간성 이거를 복원 안 하면요 먼 훗날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빚이 많아서 죽고 이게 아니라 로봇한테 맞아 죽을 날이 있을 거예요. 있을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로봇을 만드느냐? 탐욕이 어려가지고 로봇에 다른 AI를 다르게 장치해봐요. 그건 네.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 이 글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공동체 이야기나 이제 미래 사회 이야기까지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볼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과도 꼭 나누어야 할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덧 저희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혹시 또 무대 밑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시집을 읽으시면서 작가님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단디클 선생님들이나 혹은 다른 선생님들 질문이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질문은 아니고 선생님 말씀에 제 청하는 거 얼마 전에 지방에 갔더니 경험의 멸종이라고 지금 나왔고요. 정말 공감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금 당시 시집에 무엇을 할까요? 무엇이 바뀔까요? 지금 제목이 시를 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성 인성을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것도 참 보기마다 다른데요. 내가 생각하는 인간성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엘리어트 그런 말씀입니다. 전통은 그냥 내려오는 인습이 아니고 이어받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성 전통은 아까 이야기했죠. 주체의 공동체, 공동체적 주체. 그래서 그게 그 상호 연동하는 그런 주체라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오늘의 문명을 이루었다 생각합니다. 인간이요
그 전부 이기적으로 해서 인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다른 짐승들이 밥이 되고 인간은 다 멸종하고 뭐 벌써 이렇게 살아나지 못했어요.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살 줄 알았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말하는 것은 아까 뭐 이야기를 이래저래 했습니다만은 첫째 수익 구조를 바꿔야 되고 이거 뭐 좀 너무 또 장황해집니다. 그 대신 서로 존중하고 그 좋은 일 하는 거 존중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개체를 존중하되 공동체적인 그 뭐 생활을 회복하는 거. 나는 그런 걸 최소한도 지향하는 거, 소망하는 거라도 했으면 나는 그것이 정말 시여야 할 일이고 예술어야 할 일인데 제가 그것이 거의 힘들다는 것은 연예계고 어디고 정치계고 한번 보세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시인들마저 허전해. 김모 여사처럼 돋보이려고 이상한 말로만 골라가 하고 이래가지고 잘못 선 것도 있고 돋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우리 다 후배니까 마음 놓고 말씀드리자면 언어라는 것은요, 시도 언어를 쓰는데 언어는요 원래 지 혼자 안락하면 언어가 성립이 안 됐겠죠. 그렇죠? 내가 늘 생각하는 그거예요. 원시인이 처음 언어를 발견할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할 때 얼마나 가슴을 뜯고 그 말을 해야겠어요. 뭔가 좀 안 했겠어요. 막 불발쳐 오를 때 사랑이라는 말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 제일 이상적으로는 그만큼 자기 마음에 절실함이 있을 때 우리는 언어가 있으니까 서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뒤에 선생님. 아까 남부에 조금 빨리 와가지고 저는 아까 사기에 대해서 잠깐 내놓는가. 이 내용은 행복을 말하면서도 지금의 행복에 머무르지 말라는 어떤 역설적인 그런 표현을 하면서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신구 같았어. 이 시는 어떻게 해서 우리 신진 교수님이 쓰시게 됐는가 잠깐. 네. 속삭이. 네. 속삭이. 예. 그래요. 이거는 이것도 뭐 비슷한 아까 내가 이야기한 거하고 뭐 비슷한 내용 같죠. 이거는 예쁘다는 말에 밟히지 마, 착하다는 말에 밟히지 마, 부드러운 말에 밟히지 마. 사실 아까 말했듯이 다 가면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칼자루 쥔 쪽은 언제나 저쪽. 밟힐지라도 지금만은 밟히지 마. 하여튼 이거는 뭐 포옹에 밟히지 마, 침묵에 밟히지 마, 들불처럼 일어나고 또 일어나라는 속삭임에 밟히지 마, 바람에 밟히지 마. 그래. 밟혔다 일어나는 이런 요령 배우지 마기를 바랍니다. 밟혔다가 일어나는 용기를 배우지 말고 밟히기 전에 사실 이해를 하든지 안 밟히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가 양해하고 져주고 이런 게 없어가 인간 세상이 되겠습니까? 좀 더 때로는 속 늘은 사람이 져줄 때도 있습니다. 져줄 때도 있지만 거기에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안 속아야 혁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안 속아야 뭐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요새 캄보디아도 그래 샀지만은
전부 다 서로 속일라 가다 보니 그래 솔직히 그런 거죠. 어쨌든 뭐 어떤 데도 밟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전에 우리 고생하셨던 패널 분들 한 말씀 나누고 김영노 선생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신진 선생님께서 말씀이 좀 깁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은 오늘 그 뭐 혁명 본색이라는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또 선생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저는 이 시집을 읽으면서 혁명 본색의 10장 흐릿한 방을 읽으면서 저는 이 두 행을 읽고 선생님은 여전히 소년이시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 두 번째 행에 흐리멍덩한 그 방으로 가는 문 아직 있을까? 또 맨 마지막에는 불 꺼진 그 방으로 가는 문 남아 있을까? 선생님께서는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전원 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그 순박한 소년적인 시정이 그대로 아주 살아 있고 영원한 소년으로 사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기령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짜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서 좀 정말 즐겁고 또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거 선생님께 직접 여쭙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였던 것 같아서 정말 좋았고요. 솔직히 이 시집 안에 보면은 뭐 그 혁명 본색처럼 이렇게 현대적인 지금 저희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것에 관한 이야기도 많지만은 선생님의 개인적인 사활 결부된 그런 시들도 있고 거기서 좀 위안도 좀 많이 얻을 수 있고요. 좀 위트가 있으세요. 시 속에 좀 재미있는 부분도 이렇게 군데군데 숨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날씨도 궂은 날씨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도 같이 동참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덕분에 좋은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이것으로 제129회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톡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